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앤이 준비한 지방선거 특집 방송 지방선거 출마자를 만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경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현 시장이 있다 보니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그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과연 경기도를 어느 당이 또 차지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1,300만을 훨씬 넘기고 있고 시군이 31개나 되는데 그 31개 시군이 남북으로 길게 분포한 상태에서 남과 북이 굉장히 다른 모습도 보이고 다뤄야 될 현안도 많고 또 정치적인 이슈도 참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지사에 도전하고 계신 후보님들도 차근차근 차례차례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심재철 후보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면접을 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이었죠? 예.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왜 출마를 하게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것들로 이제 당신은 저 점수를 딸 생각이냐 뭐 이런 것들이랄지 그리고 민주당 뭐 예산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돌파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대로 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심지철밖에 없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했죠. 이미 안양동원에서 5선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 경력은 충분하시니까 저는 준비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경기도로 지금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당에서 전략 공천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선을 끝까지 가져갈 건가요? 지금 5분이 나왔거든요. 네네. 5분이 출마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출마자들을 무시하고 저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하면은 기간이 이제 6월 1일에 지방선거 투표일이니까 한 50일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남지가 않았는데 경선 마치고 또 본선거하고 그렇죠. 좀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에서 나와 있는 일정으로 보면은 앞으로 2주 안에 모든 후보들을 다 확정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면접도 원래는 지금 다음 주 초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긴 것들 보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처리해서 후보들한테 시간을 주자라는 아마 이런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제 경기지사는 경선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경기지사 후보 5분이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좀 일찍 이미 그 그랬죠, 경기지사의 도전을 선언을 하셨고요. 근데 지금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갑자기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활약했던 대변인으로 활약하던 김은혜 의원까지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들리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나오게 된 것은 이준석 당대표의 마음이고 김은혜 후보가 나오게 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심, 윤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로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황상 또는 그렇게 가까웠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지만은 그러나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뭐 맞서 싸워야 될 그런 상대니까 그런 거 지금 뭐 윤심이 작용을 했든 이심이 작용을 했든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제 갈 길대로 꿋꿋하게 이대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게 뭐 무슨 심 한다는 게 굉장히 정치 후진적인 모습이죠. 사실 개파가 생기는 그런 이유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지 않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봅시다. 그러면 누가 뭐 바이든 편이다 해서 친바다. 가심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를 이렇게 잘 뭐 이런 알지 얘기 못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서 나는 친엘파다, 엘심이다.
전혀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선진화된 정치고 대한민국도 제발 그래야 된다. 이제 그럼 무슨 심 이런 얘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네. 저는 그 심 후보님의 정치 일정을 이렇게 쭉 경력을 훑어보면서 이분은 친박도 아니었고 친이도 아니었고 그런 무게파를 참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5선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경력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특정 계보에 섰다면은 그 계보가 일어설 때는 반짝 당선되지만은 그 다음 정권에서는 거부되고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래서 예. 잘려나가고 아마 그랬으면은 제가 못 버텼을 겁니다. 뭐 저는 제 나름대로 꿋꿋하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바라볼 것은 국민들이다.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들이다. 네. 이런 생각에서 뭐 개파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나는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누가 뭐 불이익 준다? 알아서 해라. 나는 당당하게 대하마. 이렇게 지금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드린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떻게 경우는 보면은 있죠. 주요 정치 인물, 뭐 대통령의 측근이다, 아니면 당 대표의 측근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선거에는 좀 유리하실 텐데 왜 그걸 안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은 네. 뭐 제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신념 때문에 저는 이제 예. 그렇게 했는데 특히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뭐 대선 후보를 했기 때문에 뭐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었고 네. 김은혜 의원 같은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예.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이 많았고 네. 저는 이미 2년 전에 낙선을 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지금 노출이 안 됐었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현재 뭐 인지도 차이, 지지도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참 괜찮은 남자, 가장 좋은 남자,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바로 심재철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정치 역정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민주화 투쟁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화 투사이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보수 정치에서 예. 5선의 경력까지 쌓으셨습니다. 그 경력을 어떻게 이 한 말씀으로 저의 정치 인생은 이렇게 제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소개한다면은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도 결국은 세상이 독재로 흘러서는 안 된다. 네.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정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싸웠던 것이고 MBC에 제가 기자로 있으면서도 노조 만들고 방송민주화 투쟁했던 것도 역시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쭉 살아오다가 정치에 들어왔는데 정치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우연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27년 됐네요. 벌써 그 당시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예.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예. 3급 지체장애인입니다. 네. 상당히 중증인데 그래도 그 장애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장애를 당하고 나서 제가 정치에 들어갔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인데 정치권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네임밸류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좋다 해보자. 어차피 기자는 더 이상 내 못하고 내 인생의 진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기자는 못하니까 기자는 발로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로 뛰는 기자를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요구한다. 좋다 그러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에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정치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여성들은 화장실 줄 길게 많이 서죠. 네네. 그게 화장실 변기 개수가 모자란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공중화장실법이라는 것을 초선 때 만들었습니다. 늘 보니까 여자들은 길게 줄 서고 남자들은 줄 안 서고 왜 그러지? 예, 예. 하니까 이게 변기 개수 자체가 모자란 거예요. 남자는 소변기, 대변기 함께 썼는데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 네네. 그러면 여자는 똑같이 4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공간 크기만 같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대변기, 소변기 합쳐서 4개다. 그러면 여자는 겨우 2개 정도. 거울 화장대 있어야 예, 됩니다. 예.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최소한
대변기 소변기 합친 것만큼도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화장실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설치 기준이.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불편들이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것이 참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하면은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기자로 생활하실 때도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이 되시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편사항이나 불평등사항, 불공정사항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쭉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5선 국회의원이신데 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는데 경기지사를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예.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아하. 중앙에서 정책을 구상을 하면은 그 집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할 때 제대로 되어야만이 이게 지금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에 뿌려놓은 부정적인 유산들이 워낙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정리가 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경기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코로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뿌려놨고요. 많이 뿌렸죠. 그리고 또 이 인사권을 활용을 해서 자기 인맥에 곳곳에다 사람을 심어놨고요. 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 나타났고. 뭐 거기다가 뭐 법인카드 유용해서 그럼요. 자기 그 모든 거 다 하고. 그럼요. 진짜 좀 약간 파렴치한 수준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일을 경기도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재명 공화국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아주 독단적으로 지금 운영되어 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가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기지사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후보들도 상당 부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워낙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경기지사 때까지 하여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을 다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바꿔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내가 가장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심재철이 경기지사의 가장 적임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그 단순하게 상대 비교를 좀 해보죠. 네네. 유승민 후보보다는 저는 굉장한 경기도에 우선 연고가 있고요. 아하.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보다도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이 예전에 2005년에 박근혜 전 당대표 시절에 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랬다가 자기가 모셨던 주군을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퍼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당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탈당을 해서 뛰쳐나갔죠. 그리고는 다시 또 복당을 했는데 나가면서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오염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행태들을 국민들이 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이번에 경기도 왔지만은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내가 가겠다. 이것은 아주 정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주 꿋꿋하게 한 길을 걸어왔고 경기도에서 27년 살았고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서만 국회의원을 20년을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거저거 모든 것들을 폭넓게 지금 섭렵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분은 국회의원 지금 이제 불과 2년 했습니다. 초선이죠. 예.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을 20년을 했고요. 그 10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만큼 훨씬 더 폭넓은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경륜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누구를 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습득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지혜, 경륜이라는 것은 그런 점이고 그리고 이제 뭐 윤심 그다음에 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저는 윤심, 이심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분이고 예.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과 언제든지 당연하게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지금 협조할 거 협조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르게 풀어나가야지 전 근대적으로
나는 누구의 라인이다. 예. 이거야말로 참 후진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아까 방금 이제 당적을 가지고 있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말씀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강용석 변호사도 지금 경기도지사에 예.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복당이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면서 복당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어쩌면은 당적이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예. 하지만 본인은 국민의 힘으로서 끝까지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뭐 출마를 하는 것은 그분의 본인의 자유죠. 네네. 그러나 이 당에서는 일단 그 복당을 불허한 상태인데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뭐 당에서 한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경기도로 오지?라는 그런 의문은 역시 있습니다. 어허. 유승민 후보가 대구 아니고 왜 경기도? 마찬가지로 강용석 변호사가 예전에 국회의원으로 마포에서 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느닷없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왜 경기도? 사람들이 역시 의문이 남는 거죠. 근데 그런 단순한 의문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역량을 물론 갖추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에게 투명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왜 그랬어? 저는 이랬습니다. 예. 궁금증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유승민이가 경기도? 왜 그러지? 그다음에 강용석이가 경기도? 그 사람이 언제 경기도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런 의문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득점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자기 마음을 줄 수가 없는 이런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댓글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자체가 그 댓글을 그대로 읽으면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인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인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난 대선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시대적으로 뭐 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재명이 좀 약간 좀 뭐 구태스러운 그런 대통령 후보이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낙선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뭔가 세대 교체를 해야지만 당선이 되는구나 그걸 느꼈는지 지금 막 586들을 막 퇴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국민이 바라는 진짜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심 후보님께서는 5선이나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실 또 그런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금 대선 후보도 저희 당에서 키운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아하. 윤석열 후보도죠. 그만큼 자생력도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 차근차근 사람들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키워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는 못했죠. 무조건 새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바꾸고 그래서 국회의원 교체율이 50%가 넘었거든요. 매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기반을 허문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대 교체를 해서 새로운 물도 들어와야 되지만은 꿋꿋하게 이제 중앙에서 두터운 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함께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물 바꾸기, 뒤집기 이런 식으로만 접근했던 것은 그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길게 보지 못한 전략적인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나타났죠.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해서 왕창 했지만은 왕창 실패했고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경쟁력 중심으로 선수를 따지지 않고 경쟁력 중심으로 보아가지고 그렇게 176석인가 거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뒤집는 게 기분에는 시원하죠. 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이 기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남 좋은 것만 이렇게 하다가는 저희들이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천 실패가 결국 그런 패턴으로 접근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선거는 엄연한 승패입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게임인데 그렇다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당 스스로가 사람들이 뭐 한다니까라고 해서 쭉 끌려 들어가는 아주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렸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저 자신 이제 5선에서 야 그럼 그 정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낙선되게 된 것도 지금 있기는 있지만은 예. 그러나 이 선수 많다고 해서 늙었듯이 퇴물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퇴물이다.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는 압니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능력이 뭐냐 예. 경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따져야만이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우리의 대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원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물갈이 해봐야 그러니까 물갈이가 되면은 정말 깨끗한 물로 채워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물을 잘못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도 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원내대표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셨지 않습니까? 지도부였지만 공천 작업에는 거의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건 당 대표가 네. 권한을 가지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고 이제 원내대표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보니까 아, 그 전까지는 사실 솔직히 네. 저 혼자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생각만 내고 아주 좁게 봤는데 네. 원내대표로 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전체 판을 보는 시야를 그때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실제 당시에 공천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공천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물갈이론을 갖다가 무조건 물갈이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그거론에 밀려서 안양에서도 또 낙선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면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자료로 제가 그냥 단순하게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니라 지금 나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후보의 능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시아경제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4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지역의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경기도지사를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 했더니 유승민, 김동연, 윤희숙, 염태영, 안민석, 김은혜 다음에 심재철 후보를 꼽았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게 뒤로 이렇게 순위가 밀렸을까요? 우선 순위 밀린 것은 뭐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조사 자체의 신뢰도에 저는 우선 1차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데요. 네. 여기는 전혀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윤희숙이 거명이 되고 최재성이 거명이 되고 네네. 신뢰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제대로 뛸 사람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심재철이가 이렇게 지금 지지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능력을 따지고 했지만 질문 자체가 잘 수행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결국은 이게 인지도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결국에 또다시 인지도로만 그렇죠.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다. 결국은 누가 잘할 것 같냐 그러면은 자기 귀에 많이 들어본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대답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인지도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조사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점에서는 지금 뭐 유승민, 김동연 저런 분들은 굉장히 뭐 중앙 무대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는 지금 2년 전에 낙선한 뒤에 지금 뭐 언론의 관심권에서 사라져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등장한 건데 그런 만큼 2년의 갭이라는 게 이제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여론조사를 들고 온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기도지사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라는데 그럼 경기도민들은
과연 경기지사가 어떤 일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급한 정책 현안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부동산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남북부의 어떤 발전의 불균형한 이런 모습들, 이걸 좀 해결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인지도는 조금 좀 공백기 때문에 낮지만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와 관련한 공약 같은 걸 좀 갖고 계신지요? 첫 번째, 두 번째 게 지금 부동산이나 지역 경제나 모두가 경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네. 지방세입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하고 도의회에서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저는 서민주택 구입할 때는 세율을 50%로 감면을 하겠다. 어허. 그래서 일단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예.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심소득을 나는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안심소득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어허. 이재명 전 지사는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네. 똑같은 액수를 왕창 뿌렸지만은 이건 네. 잘못된 겁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더 많이 주고 조금 괜찮으면 좀 덜 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 균형성을 맞추는 게 이게 바로 안심소득인데 네.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안심소득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이고 그리고 경제를 풀어가려면 또 하나 세 번째는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 모든 규제들을 그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어허. 예, 예. 그렇게 획기적으로 뒤집어놔야만이 지금 공무원들할지 지금의 관료 시스템에 놔두면은 잘 안 짜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다 풀어버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규제를 그야말로 혁파를 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다행히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땅도 좀 있고 하니까 제대로만 한다면은 충분히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을 해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돈의 문제죠. 그래서 북부가 지금 발전이 안 된 것은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봐야 별로 남는 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기업이 들어가야지 남는데 그렇다면은 기업이 들어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일단 뭐 토지 네. 비용을 좀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이 기반 시설들, 인프라 구축 비용들을 도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전기랄지 물이랄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본 비용에 대해서도 좀 다른 데하고 좀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경기 북부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부와 관련해서도 분도도 뭐 하자.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함진규 후보는 또 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분도를 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은 분도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문제거든요. 네네. 분도를 하게 되면은 재정 자립도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럼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데 그럼 돈을 어디서 받아올 것이냐? 중앙정부에서 당신은 더 주고 당신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네. 똑같이 주고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똑같고 지금에 있는 돈보다도 훨씬 더 자립도는 뚝 떨어지고 굉장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은 같이 있으면서 이 경기도의 투자, 경기도의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투자를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끌어내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속상하다고 분도를 해버린다. 이거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선 기분이야 좀 시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린다면은 결국엔 돈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토지를 싼 값에 제공하고 수도세나 뭐 전기세를 다 싸게 해준다. 전기요금을 싸게 해준다. 이게 다 돈인데 세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세수는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누구는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사오고 또는 뭐 수돗물을 사와서 공급을 하고 하는 것도 다 돈인데 네. 도정 자체 세수 자체는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통해서 줄인다고 하시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돈은 나가지만은 네. 대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면 기업이 들어와서 다시 그 지역에다가 임금의 형태로 해서 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수가 다시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도는 이미 이 이재명 전 지사가 코로나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수조 원을 뿌렸습니다. 예, 예. 그것은 결국 그만큼의 재정 여유가 있다. 여유는 있다. 재정은 가능하다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도를 꾸려나기 힘들 정도로 빡빡하면은 그런 선심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죠. 경기도는 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듯이 지방채 같은 게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방채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 지방채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지난번에 코로나 돈을 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돈을 여기저기 긁어 모아서 지금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뭐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쪼들리는 편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쓸 바에야 제대로 쓰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선순환돼서 곧바로 우리에게 1년 이내에 다시 선순환돼서 돌아오게 된다. 바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풀 건 풀고 줄 건 주고 막을 건 막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가 먼저 풀고 먼저 세금도 깎아주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유인책을 쓰고 기업들도 들어오게끔 하면은 그 부족분만큼이 또 채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정책을 이제 실현하려면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셔야 되지 물론이죠. 않습니까? 이제 약간은 경선 얘기를 했고 이제 본선 얘기를 좀 해보면 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후보가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을 좀 했고요. 대선 후보급이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또 안민석 후보 뭐 후보님만큼이나 많은 선수를 자랑하는 경력을 자랑하는 안민석 후보가 지금 또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들과는 어떻게 차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유승민, 김동연 두 분의 공통점은 대선에 도전했다. 네. 그랬다가 안 되니까 급을 낮춰서 도지사로 한다. 아, 급을 낮춘다고 하시면은 경기도 도민들이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면 업그레이드가 예. 오면 디그레이드죠, 이거는. 아. 그런데 정치 선진국에서 대선에 나갔다가 안 됐다고 해서 주지사, 가버너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올라가죠. 예.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권력욕이 아니고서는 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권력욕만이 이것을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네. 그러나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될지 아니면 누구 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이고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거기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어떤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겁니다. 예. 아, 당에 있던 사람은 기존 당 조직이라는 게 있고 예. 그러나 김동연은 외부에서 날라들어온 낙하산이기 때문에 전혀 당 조직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분명히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것까지 저는 어떻게 예측을 못 하겠고 그냥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후보들이 이 후보가 나오면 이런 전략, 안민석 후보가 나오면 이런 전략, 그런 전략은 좀 마련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지요? 그렇죠. 그거는 국민은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지금은 이제 궁리하는 단계지. 뭐 이거 가지고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까지 지금 구체화 시킬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경선이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경선이 5명의 후보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셔야 되는 게 먼저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선에 대한 어떤 얘기에서 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서울은 이겼지만 경기도는 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건 결국에 경기도에서 지난 총선에서부터 무너진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만회하시겠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 이재명 전 지사가 돈을 뿌려는 작년에 지금 코로나 돈을 뿌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효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무너진 효과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인사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광범위한 이 자기 인맥들을 심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참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단계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것들을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은 중앙은 윤석열 당선인이 장악을 했지만은 지방은 계속해서 이재명식대로 과거 이재명식대로 굴러가 버리는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번 싸움은 이재명과 반 이재명 싸움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분위기도. 대선의 연장전이 될 것이다.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도민들에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재명 색채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러이러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설득하는 것. 이 방법 말고는 지금 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대선의 연장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념의 갈등 기존에 쭉 왔던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역사를 지배해왔던 좌우의 대립보다는 약간 공정과 불공정의 대립 네. 혹은 또 세대 간의 대립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경기도 이 지사 선거, 지방 선거도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다를 겁니다. 어허. 이재명과 반 이재명의 이런 성격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네네. 이건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니까 상당히 좀 사람들이 이 폭이 좁고 범위가 좀 좁은 거죠. 네. 지선에다가 그러면 누가 우리 동네를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지? 예. 대선은 나라 전체로 봐서 어떻게 되지? 라는 거지만 이것은 내가 사는 동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부터 광역 단위까지 한꺼번에 하는 만큼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대선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이게 판단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경기도가 지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 좋기도 했지만 그래도 바로 그 지방선거 성격 때문에 해볼 만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충분히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선을 하면서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심재철 후보가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후보님들을 한 분씩 모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시간의 배분을 좀 맞춰야 되는 거라서 지금 벌써 한 40분 정도쯤의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끝으로 저기 이번 카메라를 보시면서 왜 경기도지사의 심재철 후보가 돼야 되는가, 심재철이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는가, 그 인사 말씀을 저 2번 카메라를 보시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심재철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제 지난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은 바른 길, 정의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판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민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국회의원을 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떠한 국가적인 난제 또는 도의 난제가 닥치더라도 경험으로서 경륜으로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쓴맛 단맛 아린맛까지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교통사고로 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도 넘나들었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저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평온한 가운데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경기도를 올바르게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감과 함께 나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펜앤마이크를 사랑하듯이 심재철도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구가 무려 1380만에 31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계신 심재철 후보를 모시고 또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